안녕하세요. 한국사의 못을 하나씩 벗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벌써 저희 방송이 31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한가운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국사의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분야까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대안도 제시드렸는데, 하지만 그것만을 넘어서서, 그 부분을 넘어서서 한국사회도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고,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 안에서 형성되는 문화 정서적인 면에서도 한국 사회 전반 한번 짚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번째 방송부터는 한국 사회의 우리 주민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하살총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새로운 분은 아니고요. 제가 벌써 1년 만에 그렇죠. 작년에 뵙고 오늘 또 다시 왔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그 한국 사회 문화 이런 걸 살펴볼 텐데, 일단 대한민국 하면은 민족의 분단, 이런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체제가 벌써 60년, 70년 이렇게 지속되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비정상적인 이런 분단 구조가 반영되듯이 뭔가 좀 뒤틀리고 뭐 이상한 사상 정서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화살총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비정상의 상황이 60년간, 70년 가까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은, 비정상이 70년이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정상의 정상화. 정상적인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비정상이 되지 않고서는 세상에 따라서 그렇게 비정상으로 굴절되지, 왜곡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세상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네. 그런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저희가 예전에 나치 독일의 그러한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이었던 괴벨스, 다들 아시죠? 예. 세상에 99개의 거짓말과 1개의 진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배합만 한다면 사람들은 물론 처음은 그것을 부정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짓말이 99개나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하나의 진실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주입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그것을 진실로 믿게 될 것이다. 베벨스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대중들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그런 제국주의의 이 좀 냉혹한 그런 면을 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를 볼 때 한국 사회도 지난 60년, 70년 가까이 비정상적인 체제, 이 분단 체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저희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남침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럴까요? 예. 전쟁을 준비하자. 요즘 최근 그런 발언도 많이 나오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제가 요즘에 최근에 제가 또 이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들을 출산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어떤 이 할아버지께서 아이고 아들이 나으셨다고 애국자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어서 자라가지고 38선을 지켜야지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말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말씀이 그분에게, 아니 얘가 자라날 때까지도 38선이 있으면 그거 어떡하라는 거냐. 그렇죠. 38선 없애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 인민군이 내려오면 큰일 난다고 38선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참네. 그것이 무려 70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점점 증상이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요즘. 예, 그것이 바로 비정상을 정상처럼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군사적 대결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화해하고 손을 잡자. 이러한 정상적인 의견들이 비정상이 돼버리는. 그렇죠. 종부가 아니야? 이런 식의 그러한 대중 정서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굳어지고 있다. 그런 문제를 진단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런 측면에서 이 마치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북한의 위협이 있다. 이런 식의 이 기후에 가까운.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들 많으십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이 사고방식이 마치도 정상인 것처럼 유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입하였다라고 본다면 그 첫 번째 출발지를 볼 수 있는 한국사의 언론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한국의 언론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언론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앞서서 먼저 언론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바야흐로 21세기는 정보의 시대. 그렇죠. 그죠?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는데 언론은 기본적으로 그런 정보를 보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언론이란 대중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내고 그 사실을 사회에 알리고, 그죠? 그리고 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그러한 활동을 가리켜서 언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복잡하게 구조화되고 갈수록 정보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실관계를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기능과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언론은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신문이나 방송을 비롯한 각종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계신 거죠. 그렇죠. 물론 최근 인터넷 네트워크 내지는 이 SNS 상에 그러한 이 새로운 도구들을 활용한 정보 공유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는 젊은 층들, 그들에게 국한이 되고 있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접하지는 못하고 계세요. 제가 최근에 농촌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 그 이제 농민의 활동하고 네네. 계신 분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을 보면 나이가 젊으셔가지고 50대 그게 가장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 50대니까 또 스마트폰을 쓰시죠. 그렇겠죠. 그런데 50대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신다 하더라도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 같은 그런 활동을 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시다고 해요. 그냥 전화기만 예. 바뀌었을 뿐이네요. 심지어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나서 문자 메시지 보내기가 더 어려워져 가지고 문자 메시지도 잘 안 보내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참. 그때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서 농촌 지역 그리고 이제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세대에서는 첫째적으로 정보의 이 출처는 바로 방송. 뉴스다. 그렇죠. 예. 그리고 둘째로는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이제 오고 가는 그런 이제 소문들, 이야기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언론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SNS와 이 일반적인 방송 매체와는 하나의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SNS,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트위터 같은 것들은 네. 사용자가 정보를 선택해서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를테면 저희가 이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를테면 파워 블로거다. 그러면 저와 이제 링크를 걸어놓고 정기적으로 자료를 다운 받는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차단하고. 이제 언팔을 해버리거나 그렇죠. 뭐 그렇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정보를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방송 매체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원하지 않건 관계없이 네. 일방적인 정보를 계속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최근에 종편은 뭐 대표적으로 식당 갈 때마다, 그죠? 종편 이상하게 왜 TV조선, 채널A 그런 방송들이 식당 이 TV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이 고객님들께서도, 손님들도 식당에 가셨다가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방송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관계없이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저 방송이 싫다라고 하더라도 마치 또 그때 또 어떠한 또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단체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걸 보고 계세요. 그럼 채널 못 돌리죠. 예, 그러면 좋으나 싫으나 그 방송을 봐야 되는 그런 그렇죠.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방송 매체는 SNS하고는 달리 일방적인 정보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그러한 정보가 공급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게 되죠. 예. 또한 뭐 그러한 TV 방송뿐만 아니다 하더라도 길거리의 대형 광고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국민들은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언론 보도에 계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이미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언론의 공정 보도는 올바른 사회 여론 확립에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주주의라는 것이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자기의 생각과 의사를 제대로 결정에 반영하는 게 대전제가 성립돼야지만이 민주주의가 가능해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언론의 여론 형성 구조가 만약에 잘못돼 있다면 혼탁해져 있다면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절차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라고밖에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비관한 예로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 조작 개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터넷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그것은 뭐냐면 실제 대통령 선거가 뭐 12월 19일에 선거가 뭐 원만하게 물론 개표 과정이라든지 뭐 자잘자잘한 그런 잡음들 내지는 수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워낙에나 거짓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뭘 믿지를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더 주목되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그리고 국방부나 사이버사령부 이들이 실제 이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인터넷 여론 공작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형성되는 여론 거기에 의거해서 형성되는 선거 결과 이게 과연 민주주의냐? 못 믿다고 지금 난리 아니겠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해야 된다. 네. 확실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러한 하나의 사례를 보더라도 과연 이 공정 언론, 여론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데 공정한 방식의 여론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확실하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언론의 뭐 개념을 정리하다 보니까 공정 언론 중요성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화 시대인 21세기 정보를 공급하는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뭐 그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조중동 찌라시란 말도 있고 80년대엔 땡전 뉴스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언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그런 정상적인 사회 여론 형성 기능, 즉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땡전 뉴스가 최근에는 땡방 뉴스로 진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렇죠. 뭐. 최근에 한 인터넷 이 언론의 이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그 MBN이라고 하는 그 종편이죠. 예. 그렇죠. 거기 한 기자가 아, 요즘 트윗에 막 올라온 예 대통령님 한번 안기고 싶었습니다. 안기고 싶었습니다. 예. 그 아무리 그 기자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본인의 그죠 기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직책에 대한 것을 망각한 그러한 행동들이 실제로 버젓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면들을 볼 때 과연 우리 언론계가 정상적인 그죠 여러 이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보도할 그러할 준비가 돼 있는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 언론은 민주주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실제 과거를 보더라도 예. 한국 언론들은 한미동맹 그리고 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반북 대결, 이념 공세, 그렇죠. 최근에는 종북 논란, 그렇습니다. 종북 논란의 나팔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종편 방송들을 보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무슨 뭐 어디 연구소 뭐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자리들을 돌아다니면서 그죠? 네. 계속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종북 논란. 그렇죠. 예. 멀쩡한 사람들을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의 보수 언론사들은 한미동맹과 한국 친미 정권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이념적인 편파 보도를 일상적으로 행해오고 있죠. 여기에 최선두에 바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중앙일보가 있고 그렇죠. 최근은 이것이 TV조선과 종편으로 바뀌었다. 채널 A 종편으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은 우리 사회를 왜곡시키고 변형시킨 제1의 범인으로 그렇게 규탄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 이 언론의 범죄적 행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언론의 역사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의 예. 역사가 어떻게 됐나요, 우리나라는? 네, 사실상 이 한국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그런 네. 어두운 과거를 겪었기 때문에 식민 강점기 시절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을 받았던 한국 언론들은 예. 실제로 이 해방 이후에도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계속적으로 출발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45년도 미군 정식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한국 언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뿌리를 따져 본다면 그 대한 제국 시기, 이를테면 바로 고종. 올해가 갑오년인데, 그렇죠. 그죠? 갑오개혁을 전후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이제 활동들도 생겨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초기에 우리 민족의 언론 활동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언론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한국의 언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45년 해방 이후가 아니냐. 네네. 물론 일본 식민지 시절에도 언론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그 당시에도 뭐 동아일보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하지만 식민지 치하라는 것 점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검열이 당연히 진행이 됐었고 제국주의 일제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일제가 바라는 기사들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면에서 사실상 언론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오늘날 조중동을 언론으로 보지 않는 것과 그 시절에 친일 언론들을 언론으로 보지 않는 것, 그건 뭐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한국의 한판 언론을 자부하는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을 살펴보게 된다면요. 예예.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초기에는 민족 정론지를 표방하면서 출범했습니다. 그때가 1919년 3.1운동의 여파에 힘입어서 네네. 당시에 이른바 그 사학계에서는 그 시절을 문화통치라고 그렇죠. 이제 부르긴 하죠. 예. 그러한 이 사회적 기류를 반영해서 민족 정론지를 표방하면서 이들이 창간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 경영난에 빠져들게 되죠. 일본 식민지 시절에 네네. 민족 정론지를 얘기하면 누가 거기에다가 자금을 제공하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거기다 자금을 제공하다가는 잡히죠. 전부 다 그 불령 선인으로 지목이 되죠. 그렇죠. 오늘날 진보 언론지에 자금을 제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종북으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종북식당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들 언론들은 모두가 일제 강점기 하에 네. 친일 세력에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족 정론과 완전히 반대되는 매국 보수 언론으로 매국 언론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쩐지 이 과거 일제 시대 보면 민족 정론 뭐 이런 걸 표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기사를 뭐 찾아본다면은 민족을 비하하는 이런 데에 많은 힘을 쏟았다. 근데 그런 배경이 이런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 적당한가 그런 배경이 있었다. 그렇군요. 예. 원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요. 예. 그 3.1운동, 3.1 독립운동의 영향으로 이제 창간되었죠. 그렇죠. 1920년 3월 5일에 조선일보가 창간됐습니다. 그리고 1920년 4월 1일에는 동아일보가 창간됐죠. 당시에 조선일보는 대정친목회라는 단체를 모체로 해서 조진태 사장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방씨가 아니었네요. 예, 그때는 방씨가 아니었습니다. 네. 예, 그때는 민족 정론지였다고 할 수가 있죠. 아, 당시 조선일보는 좌파와 우파가 연합한 그러한 신간의 결성 여기에도 이제 참여하기도 했었고 홍명희 선생 뭐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사회주의자들까지 대거 조선일보에 입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족 정론지를 표방하던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 아래서 경영난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조선일보는 친일 인사로 이야기되는 송병준에게 회사가 팔려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송병준은 자기가 신문의 경영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당시에 원로 언론인이었던 남궁훈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이제 앉혀놓은 거예요. 바지 사장 앉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랬던 조선일보가 본격적으로 친일 언론으로 완전히 굴러떨어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
당시 친일 재력가로 거대한 재부를 쌓아 올렸던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출자해서 인수하게 되면서 바로 1932년부터 조선일보가 방응모의 회사로 그렇게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서 완전히 친일 언론으로 굴러떨어지게 됐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방 씨가 이때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됐군요. 어찌되었건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뭐 최근에 진보 언론 상황도 비슷한 것 같아요. 소위 한때 진보적 보도로 관심을 받았던 한겨레, 경향. 물론 지금은 진보인지 아닌지 좀 헷갈립니다만 모두 이런 신문사들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특히 광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런 한국 사회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도 저는 크게 경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인 이런 자본주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그 나라의 주된 이제 기득권 세력들 이들이 언론을 개입을 하죠. 그렇죠. 예, 무엇으로 개입을 하느냐? 바로 자금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광고비를 들 수가 있죠. 요즘 한국 사회에서도 언론은 광고주의 정치적 성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광고주들이 신문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신문으로는 광고를 안 보내버리면 되죠. 대표적인 게 삼성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이 바로 그런 식의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신문사는 종래 진보적 보도를 계속할 수가 없으며 진보를 표방하면서도 전혀 진보적이지 않은 기사들을 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통용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묵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묵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논리에 의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겨레나 경향 이른바 한경오프라는 그러한 또 신종 언어가 또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한경오프가 왜 진보를 표방하고 진보 언론으로 역할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게 진보인지 아닌지 애매한, 물론 이제 또 어떤 면에는 진보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도 이런 민족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 그렇죠. 이런 데서는 진보적인 역할을 띈다고 전혀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는 이것이 이러한 과거의 진보 언론이었던 이들의 자금난과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를테면은 1980년대에 이제 80년 말에 창간을 했었죠. 한겨레 신문을 보면 한겨레 신문에 정몽준 씨가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있죠. 그분이. 그렇죠. 바쁘죠. 상당히 커다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본의 힘으로 움직여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예전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그런 활동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기자들이 모여서 신문사 앞에 식당을 하나 차려가지고 같이 한번 운영해 보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고, 그 최근에 뭐 시사인이라든지 그런 여러 진보를 표방하는 그런 주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주간지에서도 저는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죠. 정기 구독 좀 해주시라고. 전부 다 같이 매우 어려운 자금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자금난에 빠져 있다 보니까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광고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보수 싫어합니다. 따지자면 보수보다는 진보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진보 쪽에서 종편 이러면서 종편을 반대하는데 전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보가 반대하건 하지 않건 종편은 방송을 계속할 거고, 그럼 사람들은 종편을 보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보게 될 거라면 종편을 그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종편에 적극적으로 출연해서 진보적 의견을 이야기하면 되지 않나요? 진보 쪽 사람들은 그 조선일보 인터뷰도 거부하던데, 그럴 게 아니라 거기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응해서 보수 언론에도 진보의 목소리를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JTBC 손석희 뉴스가 괜찮잖아요. 네, 전화하셨는데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물론 결국은 돈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많은 구독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뭐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들이 권력층과 가까워서 돈이 많기 때문이죠. 핵심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많은 기자들을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들은 상당히 많은 이 급여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다른 신문사의 신문 기자들과 전혀 다르죠. 예. 기자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가만히 보시면 매일마다 신문을 받아보실 때 일간지의 두께가 달라요. 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맞아요. 중앙일보는 요즘 약간 좀 달라지긴 했는데요. 두툼하죠. 네네. 예, 좀 두툼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제 뭐 껴주고 요일별 뭐 그런 섹션. 코너도 있어서 주말 위클리 조선 위클리 조선 아닙니다만 위클리 그런, 경향이죠. 중간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또 삽입되기도 하고 일단 컨텐츠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읽을만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 경제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 사회 현안에 민감한 그러한 기사 외에 네. 생활 기사라든지 레저 스포츠 같은 그런 기사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내가 조선일보의 정치적 견해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생활 정보, 레저 스포츠 정보는 뭐 쓸만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조선일보를 단호하게 자르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 이러한 면들을 통해 가지고 조선일보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온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내는 기사들을 내용들 한번 보게 되면 네. 그 내용에서는 좀 상당히 많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가지고 정치적 내용이 아니라 생활 레저에 대한 내용들을 본다 하더라도 예. 거기에 우리네 서민들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제 조선일보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가끔씩 봅니다. 예. 서민들에게 10억 재테크 벌기 뭐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 나온 아우디 무슨 모델 차량 시승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게 물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갖고 싶다 뭐 한번 해보고 부러운 싶네. 생각은 들죠. 그죠. 그리고 혹시나 우리 애가 이걸 보면 어떡하나. 애가 못 보게. 왜냐하면 애가 보면 또 사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조선일보의 빈약한 논리 그리고 조선일보의 정치적인 편협함 그런 내용들을 돈의 힘으로 덮어버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돈은 다 과연 어디서 난 돈이겠는가. 사실상 광고주에서 광고비 그 광고비가 언론사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 언론사들이 새로운 누구를 위한 이 기사들을 보도하겠습니까? 기득권층을 위한 기사들을 보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여론이 기득권층에게 또 이 나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만들게 되면 또 광고주들은 거기에 대해서 광고비를 지불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가 실질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건 아니냐. 바로 이런 부분이 이 한국 사회에 이런 조중동 같은 그런 언론들이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뭐 조선일보를 이야기하는 거는 뭐 내용도 나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뭐 대표 언론에 자부하고 있고 꽤 오랜 하지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조선일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선일보 이 방응모 씨가 출장한 게 32년 뭐 거대한 부를 쌓아올렸다 했는데 지금도 조선일보는 돈이 많아요. 조선일보 왜 이렇게 돈이 많을까? 이 조선일보를 인수했던 과정 어쨌든 이 신문사의 뿌리는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그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하고 난 이후에 조선일보가 어떤 행적을 걸었는가 이렇게 좀 쭉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조선일보는 이 방응모의 인수 그리고 이제 재창간을 계기로 해서 반일에서 친일로 전환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1939년 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당시에 이봉창 의사가 히로히토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을 했죠. 도시락 폭탄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폭탄이 불발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또 테러리스트가 되는 건가요? 안타깝다고 하면 아이고, 안타까운 거 맞죠 우리 입장에서. 그 당시에 조선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까버려 가지고 터트려 버린 그죠? 그렇다면 뭐 바뀌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는 우리 이봉창 의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질 나쁜 테러범이다. 그런 식의 보도를 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940년 1월 1일에는요. 1월 1일입니다. 새해 첫이죠.
조간 일면 표지에다가 네. 히로히토 왕 일왕의 사진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천황폐하의 어위덕이다라고 하면서 일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기사를 실었다는 것이죠. 이 사진 제목은 인터넷 상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좀 많이 유포가 됐었던 그런 검색 부분이 한번 있습니다. 해봐야겠네요. 예. 예.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자 조선일보는 네. 사설을 통해서 예, 예. 학도병 징집을 촉구하고 일본 제국에 조선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우리가 일본 제국의 황국 신민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감격과 감사가 있으니 거기에 넘쳐서 네. 식민의 의무를 다하자라고 촉구했다는 것이죠. 아, 좀 기가 막히네. 민족 정론지가 그죠? 민족 예. 정론이 아니고, 아유, 참, 네. 그랬군요. 뭐, 일제시대 좋아요. 이랬어요. 뭐, 유조에서 어쩔 수 없다 치자. 그러면,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끝나고, 네. 8.15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해방 이후 행보는 또 어땠을까요? 예. 8.15 해방이 된 이후에 곧바로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군정이 실시가 되었죠. 네. 미군이 통치하였던 이제 미군정기에서 1945년 11월 달에 조선일보가 복관이 되고 예. 12월 1일에는 동아일보가 또 이내 복관이 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들이 미군정이 실시가 되자 예. 기존까지 가지고 오던 이 천황폐하 만세 그러한 기조를 완전히 다 접어버리고 그렇죠. 이제는 예. 예, 친일이 아니라 친미. 친미를 비호하는 그런 언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대표적 사례가 예, 예. 이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예.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있죠. 1945년 말에 그렇죠. 한국의 이 독립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는 그 그렇죠. 모스크바 삼상회의 자리에서 저희가 역사적으로 알려진 게 동아일보 왜곡 보도 사건이 있습니다. 신탁 통치. 예, 신다통치 내용, 모스크바 삼상회의 내용을 동아일보가 예. 제멋대로 바꿔가지고 왜곡 보도를 했던 것이죠. 그 당시 보도 내용이 예, 모스크바 삼상의 결정이 우리나라에 대한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신다통치도 할 수 있대. 그것은 5년 이내로 제한을 한다. 그게 원래 결정 내용인데 예, 실제 결정 내용은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을 해서 조선인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자주독립국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죠. 그게 그러한 내용의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사항인데 앞에 내용을 싹 다 빼고 최근에 조선일보가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이죠. 앞에 내용 싹 빼고 맨 뒤에 신탁 통치를 한다. 그거를 전면 헤드라인으로 걸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국내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반대. 반탁 운동. 예. 그렇죠. 일명. 그래서 신탁 통치 반대. 네. 그러한 기류를 형성했던 것이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그 동아일보가 예. 45년 12월 1일에 복관을 한 거예요. 12월 1일에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왜곡 보도를 12월 28일에 한 달도 안 걸렸네. 터뜨린 것이죠. 만든 지 한 달도 안 된 언론사가 그죠? 생겨난 지 한 달도 안 된 언론사가 이거를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완전하게 사실상 그 당시에 동아일보의 왜곡 보도 사례들을 보면 미군정의 이 정치적 방향, 정치적 의도와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방향의 왜곡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들이 얼마나 친미 언론으로 앞장섰는가 알 수가 있죠. 역사적 사실은 가정이 없지만 이 당시에 동아일보 이런 왜곡 보도만 안 했어도 우리나라가 과연 분단이 되었을까? 예, 그것도 한번 참 더 분노스럽네요. 저는. 예.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한국 언론의 이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이런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처음에 온갖 공중파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론몰이를 막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진실이 또 드러나겠죠. 네. 진실이 드러나는데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외면해 버려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든다면 뭐 최근 시기에도 그런 과정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통합진보당에 대한 내라는 뭐 그렇죠. 이러한 이제 사건이라든지요. 그 국가정보원의 녹취록이 잘못됐다. 279군데 272군데가 잘못됐고 272군데가 잘못됐다라는 내용들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지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 어느 신문사도 정정 보도를 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한 현실에서 이 사회 여론이 완전히 왜곡되는 현실들이 지난 45년 시기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더 우리 제가 뭐 너무 과거에 갑자기 분노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좀 예. 행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45년 이후에 한국 전쟁 시기가 있게 되죠. 그렇죠. 한국 전쟁 시기 이후를 보게 되면요. 네. 당시에 한국 언론이 이른바 독재 시대에는 언론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사실상 독재 정부죠. 그 3.15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막 부당한 재집권을 획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자 그 혁명을 계기로 언론계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그때 비로소 민족 언론이 활동하는 여건들이 조성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도 민족일보를 창간을 하면서 적극적인 그런 활동들을 펼쳤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이후에 5.16 쿠데타 세력에 의해 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요. 네. 그러나 1961년 5.16 쿠데타가 발발을 하자 예. 즉 박정희가 정권을 찬탈하게 되면서 군부 파쇼 독재 정권이 출현했습니다. 박정희 군부 파쇼 독재 정권의 출현과 더불어서 언론의 자유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렇죠. 그 당시에 신문 통신사 시설 기준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한국의 언론을 탄압했느냐. 네. 서울에 발간되던 중앙 일간지 가운데 49개가 등록 취소가 돼버렸어요. 오. 통신사는 241개, 오. 주간지 324개가 무더기로 등록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이야. 지방 지역에서도 일간지 27개, 네. 통신 64개, 129개의 주간지가 취소됐습니다. 사실상 주간지만 보더라도 대략 450개 가량이 등록 취소가 돼버렸고요. 그렇죠. 일간지는 대략 한 75개 가량의 일간지가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 이 과정에도 75개의 신문사가 폐간되는 이 상황에서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던 1965년 9월 22일에 네. 중앙일보가 새로 재건됐습니다. 아, 심지어 재건까지 됐군요. 이 와중에. 그 과정에서 중앙일보가 들어오게 되면서 비로소 보수 언론의 이 삼각 편대가 완성이 되죠. 삼두마차 조중동. 그래서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하는 친미 보수의 삼각 언론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군부 독재 정권이 언론을 강압하고 언론을 획일화하는 것은 뭐 하나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두환 신군부가 예.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도 박정희 뒤를 이어 곧바로 언론 통폐합을 추진하였습니다. 네네. 1980년 11월 14일에 신군부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를 채택을 하게 했습니다. 거의 제목부터 좀 재밌네요. 이게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언론사들을 모아놓고 그죠? 그렇죠. 그 언론사들에게 하여금 우리가 건전 언론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야 이게 정말 다들 또 80년대 일이라고 그땐 그랬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도 형태는 물론 다르죠. 네. 거의 유사한 일들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죠. 예. 그러자 이들도 지난 박정희처럼 박정희 그대로 언론 통폐합을 또 추진했습니다. 1980년 11월 14일에 네. 신군부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를 모아놓고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를 채택하게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언론사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건전 언론으로 거듭나겠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들은 지금까지 건전 언론이 아니었다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상 거의 그죠? 거의 이거는 인신 공격상의 거의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군부 독재 정권 시기에 살아남은 언론은 뭐냐? 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었죠. 2000년도에는 한겨레 신문의 정현주 논설위원이 조폭 언론 시리즈라는 칼럼을 제기했는데 그때 조선, 중앙, 동아일보 이들을 묶어서 조중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조중동이라고 부르자 이 조중동이라는 단어는 한국의 보수 언론, 네. 친미 언론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을 했었죠. 그렇죠.
2008년도 한국 사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광우병 논란이 불거졌죠. 그렇죠. 그때 이 100만 시민들의 촛불 음. 그런 이제 저항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 그러한 상황이 되자 국민들은 조중동의 영문 이름을 딴 것입니다. 네. 조선의 C, 예. 중앙의 J, 예, 예. 동아의 D를 따가지고 음. 당시에 이 크로치펠트 야콥 병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CJD, 그죠? CJD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결국 이 뭐 조중동 이런 뭐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이라고 하지만 보수 언론 대명사 조중동이 정권에 착 달라붙어서 권력자가 원하는 대로 기사를 써주는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재 정권의 언론 통폐합 과정에서 폐간되지 않아요.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권력자들의 구미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러한 기사들만을 계속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이겠죠. 네네. 그리고 아까 전화 주신 분이 조선일보가 컨텐츠가 다양하다. 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다양합니까?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쭉 이렇게 비호해 주는 가운데서 이 조중동들이 예. 꾸준히 이렇게 언론 활동을 해왔었죠. 그 과정에서 이들은 자기 세력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면서 오늘날까지도 실제로 한국 언론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적인 예로 조선일보사를 말씀을 드리면요. 조선일보사는 신문 외에도 주간지 조선, 주간조선, 스포츠지로 스포츠조선, 네. 심지어는 관광 숙박 시설에 대한 잡지 월간 산이 있죠. 오. 그리고 취미 문화에 대해서 월간 낚시, 예, 이러한 잡지사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사지와 잡지사를 발행을 하고 있죠. 네. 또한 조선일보의 자회사로서 디지털조선, 월간조선, 에두조선 등이 있고요. 이 중에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조선은 코스닥에 상장까지 했습니다. 오. 그리고 2004년부터 연간 80억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일보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년 조선일보도 발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간 단행본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 사회 전방위적으로 조선일보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최근에 흔히 말 활자로 된 신문, 종이신문 네. 이런 부분이 이런 신문들이 여론 전파력이 약해지니까 방송계로 진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최근에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른바 활자신문, 종이신문의 대중 파급력이 갈수록 취약해진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조중동의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신문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한 물론 이제 문화적인 변화들, 당시에 이 젊은 층들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작용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중동들도 예. 변화하는 시류에 이 발맞추어서 활자 중심의 그런 신문사 형태에서 예. 방송 종합 편성 채널로 즉 방송계로 진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2007년도에 비즈니스 N을 개국하고 네. 2008년 11월부터 방송 기자와 PD를 모집을 했었죠. 그리고 2008년 2월부터는 대구 방송 그 KNN이 있습니다. 아워 아시아 이것을 제작해서 배급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도가 되자 조선일보는 창간 90주년을 맞아가지고 조선일보와 그 관계사를 아우르는 미디어 그룹인 조선미디어를 출범시켰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네. 조중동에게 방송 진출의 길을 열어주었죠. 그렇죠. 실제로는 여기에 매일경제로부터 이제 출발한 그런 종합편성 채널 MBN이 하나 더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4개의 이 종합편성 채널이 만들어졌는데 일명 종편이죠. 예, 사실상 이 MBN은 MBN 빼면은 조중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중동에 대한 이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MBN 껴준 건가? 실제로는 물타기용으로 하나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그러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법안 날치기 통과에 힘입어서 2011년 12월부터 조선일보는 TV조선, 동아일보는 채널A, 중앙일보는 JTBC라고 하는 종편을 출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나 조선일보 애독자요. 듣자 하니 조선일보 욕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국민들은 조선일보를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응? 아무렴 그 신문이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겠어요? 뭔가 내용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신문도 두툼하니 읽을 거리도 많고 기사 내용도 세심하고 충실하단 말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요즘 이거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우리 화살총님께서 대답 좀 해주시죠. 예, 최근에 JTBC를 보면 그 드라마 그리고 특히나 또 손석희 뉴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야, JTBC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 많은 사람들이 보수 언론 특히나 조중동을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중동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조중동이 보수적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언론사들을 반대하거나 그런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수적 견해에서 공정 보도를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언론의 자유 자체를 우리가 이제 방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언론사들이 사실관계를 뒤엎어서 왜곡 보도를 일삼는다는 데 있죠. 그렇죠. 왜곡 보도를 하게 된다면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게 된다면 이것은 언론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네. 더 이상 언론이 아닌 것이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할 그러할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모스크바 3.3회의 때부터 특히나 동아일보는 재창간하기 시작한 지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바로 그런 한국 현대사를 완전히 뒤틀어버리는 그러한 왜곡 보도를 이제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왜곡 보도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조선일보 인터뷰를 반대한다는 것이죠. 왜? 조선일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를 언론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요. 조선일보에 보도되는 신문기사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당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나라당 의원의 비리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사는 어떻게 나오냐면 국회의원 누구누구, 관로 지역구 끝이에요. 정당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정당이 국회의원인지 나오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의 비리 사건이 터졌다고 하면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민주당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사실상 그 보도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인 거 사실이고 또 민주당 의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교묘하게 보수 진영을 유리하게 만들고 개혁 진영을 불리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보도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도처에 많이 이제 산적돼 있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조중동 같은 기사가 형용사들을 남발한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아주 큰 문제를 발생했다. 근데 그 문제는 뭔지도 몰라. 읽는 사람들은 모르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더라도 기자가 나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라고 하면 그걸 또 처벌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론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도덕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 그런 보수 언론들을 우리 국민들이 언론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전화하신 분 최근에 JTBC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하나가 좋다고 해서 99개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봐야죠. 하나 갖고 JTBC가 바뀝니까 근본이? 저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오늘 대한민국 31번째 시간 한국 사회 국민들의 문화 정서적인 면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주제로 언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갑니다에 출연하고 있는 거친 숨소리 김대규입니다. 자,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방송 그리고 갑으로 보는 방송 주권 방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계속 방송할 수 있게 되는 데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방송 하나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탄압받은 정당 또는 탄압받는 방송이 어디인가를 생각하시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축구방송에 할 일은 되게 많습니다. 알려야 될 진실도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 다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더 보태주시고 민들레 홀씨 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나. 한국 언론의 대표적인 많은 국민들을 직접 보고 듣게 하는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언론의 뿌리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언론의 뿌리를 살펴보다 보니까 공통적인 것 같아요. 정치에서 마찬가지로 친일에서 친미로 바뀌었듯이 이 조중동 한국의 대표 언론들이 친일에서 친미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한테 잘못된 혹은 왜곡된 사실들을 전파해왔다. 그러니 국민들이 당연히 조중동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한국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미동맹으로 인한 문제라든가 분단 구조로 인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조중동의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보도하다 보니까 한국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언론 환경은 상당히 많이 안 좋다. 그래서 이런 언론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첫 출발로 언론의 뿌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뿌리에 기반해서 실제적으로 언론의 보도 행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권력과 유착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화살총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 저들의 공화국